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 선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식시장은 돈에 대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곳이라서 여기는 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욕망의 불구덩이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에는 온갖 협잡이라든지 작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아보고 싶은데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제일 가까운 아니면 본받고 싶은 그런 대가는 누구인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이 가장 섹시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이제 그 본인이 종목을 고르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일단은 독점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야지만 그 수익이 높아요. 기업에. 근데 이제 많은 독점 기업들이 있지만 그 독점 기업 중에서도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업이 최고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에 약 한 60조 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머릿속에 삼성전자는 60조짜리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증설하고 뭐 휴대폰 그 개발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한 30조 원 정도라도 재투자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은 60조가 아니고 30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고 이걸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톨 브릿지형 기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워런 버핏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버핏이 어렸을 때 왜 핀볼 게임기 사업하고 했던 그런 그 사례도 있고 한데 어려서부터 이 사고의 방식이 남다르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스승들의 많은 그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자기 스승은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된 걸 사서 본질 가치 오면 팔자.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인데 버핏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지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이렇게 봤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보면은 다른 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지만 버핏 정도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버핏 책에는 그런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책을 좀 골라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시면서 또 본인만의 시각으로 좀 잘 해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을 저술을 하시면서 뭐 요즘은 사실 본인이 직접 종목 검색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으니까 제일 뭔가 좀 개량화 이런 종목 검색하기 좋은 투자 대가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좀 간단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simple is beautiful이에요.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이제 바로 존 네프라고 하는 분인데, 존 네프는 이제 이 저포주 투자자입니다. 저포주 투자자. 근데 저포주 투자의 맹점은 뭐냐면 성장률이 낮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포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 총 회수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를 넣어놨는데 총 회수율은 책에 있고요. 여기 이제 PER이 낮은데 이때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총 회수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HTS 상에 보면은 몇 군데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을 그 검색식에 넣을 수 있는 HTS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PER이 그 시장 평균이 이제 12배, 애널리스트들이 포워딩 한 거 보면은 1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뚝 잘라서 한 5배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이익 증가율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좀 따져보면 이익 증가율 10%라든지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종목들을 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익 증가율이 10%까지 안 나오면 이익 증가율을 조금 이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배당을 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네프의 공식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간단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검색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투자 대가들로부터 다양한 투자 원칙도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대가들의 투자 원칙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것만큼은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 투자 대가마다 철학은 다르겠지만 하나는 꼭 딱 하나는 좀 지켜달라. 이건 뭔가요? 이제 그 트레이딩 하는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제시 리버모어의 저기 그 전략이 가장 그 본받을 만한데요. 첫 번째 이제 피라미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타기 전략이라고 하죠. 물타기 대신에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더 사서 30%, 40% 세 번 나눠서 이제 사는 건데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저기 그 전략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이 양반이 또 저기 한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집중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면은 그러면 이건 종목을 내가 저기 벌릴 필요가 없다. 우리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 저기 이해를 해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뭐 10개 종목, 15개 그러면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는 세 종목 이상을 하지 마라. 세 종목이 넘어가면 우리가 또 관리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매일 뭐 뉴스 챙겨보기도 어렵고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기 그 좋은 주식이라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몰빵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결하는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이 말이 너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최근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은 인덱스 펀드를 설명하는 것 정도만 나가는 거고 최근에는 결하는 한 바구니 담아라. 그리고 그 바구니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집중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집중 투자 하실 때 그 종목을 엄격히 골라야 되는 거죠. 잘못해서 뭐 이게 무서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중화 전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 리버모어의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한 수익 관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2배 정도 나면 묻고 따블로 가가 아니고 수익금은 빼라. 수익금 빼라.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산 유형화 전략을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묻고 따블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번 잘못됐을 때 추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저기 그 인출해서 세탁기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올라가면 또 돈 빼가지고 냉장고 하나 바꾸고 돈 많이 벌면 차 하나 바꾸고 이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잘못해서 다 잃었더라도 나한테 추억이 남지 않습니까? 냉장고 보면서 또 세탁기 보면서 자동차를 몰면서 더 많이 버시면 집도 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소하게 소확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그런 즐거움도 남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식 투자할 때 즐거운 기억들이 많다. 그래야지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또 투자 전략도 한번 다뤄봤고, 사실 또 이 전략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사실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또 제일 많이 좀 범하는 이런 심리적인 오류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제 그 2000년대 이후부터 2000년 이후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 행동 경제학자들이 꼭 낍니다.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제학은 아니고요. 근데 기존에 주류 경제학들이 있어요.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 사람들에 대한 가정을 할 때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론을 전개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은 과연 인간이 합리적일까?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으로 좀 묶여져 나오는 것. 다분히 심리적인 게 있죠. 그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데 내 심리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을 알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우리 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로또를 처음 사신 분들, 걱정이 많죠. 1등 되면 큰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저기 당첨금을 찾고 뭘 사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그런 심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책을 내고
너무 꿈에 불었어요. 너무 많이 팔리면 큰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근거 없는 낙관이 그 사람들의 멘탈을 흔들 수가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 환상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내가 저기 이 주식을 더 잘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HTS가 1999년에 저기 그 대신증권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때 사이버스가 이제 처음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없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뭐 거기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뉴스가 나오죠. 또 뭐 저기 한국경제, 서울경제, 그다음에 그 연합통신 다 저기 그 뉴스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정보 홍수에 빠졌어요. 주식 투자를 더 잘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매매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보가 많으면은 내가 주식에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매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실패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는 진짜 정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똑같은 정보면 그 정보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되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진실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CEO예요. 네. 그럼 CEO가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그런 CEO는 없어요. 다 CEO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주 극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횡령, 배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CEO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은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항상 정보의 열의자라고 하는 것, 약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선택적 지각입니다. 이 선택적 지각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의 호재는 눈이 이만해져서 보이지만 악재가 나오면 보지 않을 뿐더러 그 기사를 쓴 사람들 욕을 합니다. 예. 균형이 깨졌잖아요. 예. 저 사람은 왜 나쁘게 봤지? 혹시 그것이 나한테 위험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유 효과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해보세요. 대청소를 해보면은 물건을 다 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담다 보면은 쓰레기만 버리고 내 거는 하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전에 입었던 옷, 그죠? 또 이제 이 소유 효과의 예로서 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 옷 같은 경우에 100% 환불 보장입니다. 근데 인터넷 그 쇼핑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환불돼서 들어오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이 왔는데 사이즈 좀 작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몸을 맞추지 뭐. 이거 왜냐면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종목을 바꿔야 돼요. 근데 못 바꿔요.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 관리, 즉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오류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근거 없는 낙관, 지식 환상, 또 선택적 지각, 소유 효과, 이런 것들만 잘 컨트롤 하셔도 뭐 투자하는데 실패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투자 결정하기 전에 꼭 이 4가지를 스스로 성찰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대안 투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주식 말고도 뭐 최근 많은 개인분들이 또 ETF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2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첫째는 이제 핵심 주변 전략과 나머지 하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 2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2가지 전략은 좀 어떻게 하는 전략인가요? 사실 이제 핵심 투자 전략은 개인들이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핵심은 이제 그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뭐 200이 붙어 있는 인덱스들 있지 않습니까? 요 ETF를 한 70% 정도 사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이제 테마 ETF를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나온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개별 종목이 훨씬 더 수익이 높지만 최근처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지수가 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이제 훨씬 나쁜 것이 종목 투자니까 ETF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70을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좀 하니까 이건 사실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 재미없어 하실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인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메타버스. 네. 요즘에 또 메타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김이 많이 샜습니다만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에서 사실 누가 강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그게 혹자들은 뭐 저기 그 CG 만드는 데가 된다느니 혹자들은 플랫폼이 된다느니 뭐 이런 저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에서 메타버스에서 이 가장 강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럴 때 메타버스 ETF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스켓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강자가 나와요. 강자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가 뭐 관련이 없긴 하지만 LG전자가 메타버스의 강자라고 툭 튀어나가게 되면 그러면 ETF를 팔고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인데 처음에 저기 그 신생하는 테마라. 신생하는 테마 내가 이제 주도주가 뭔지 모를 때는 일단 ETF를 산다. 그리고 주도주가 돼서 나오게 되면 이때는 ETF를 팔고 주도주로 갈아탄다.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기술들이 빨리 저기 그 발전을 하고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ETF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요즘에 ETF가 뭐 하루에도 그 수십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위험, 중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ELS 하시는 경우도 많죠. 좀 ELS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ELS도 은행 쪽에서도 판매 대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파니까 이게 원금 보장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ELS는 일단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는 그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유로피안식이 그 처음에 있었어요. 유로피안식은 뭐냐면 만기가 됐을 때 그냥 상품의 수익 구조가 확정되는 그런 그 상품이었는데 만기까지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증권사의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 조건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나온 건 다 이제 조기 상환 조건들이 붙어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 이 상품 구조를 사실 이 판매한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면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상품 세 가지를 썼게 되는데 첫 번째 채권을 썼고 선물 그리고 옵션. 옵션은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콜, 풋 이것이 아니고 장외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낙인, 낙아웃, 그다음에 디지털 뭐 이런 식의 옵션들 적어 놓으니까 이게 중위험 중수익인 건 분명한데 우리 상품 구조를 잘 알기 어려우니까 이 상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상품 구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상환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급변동하게 되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조기 상환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낙인 풋 옵션 매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주가가 툭 떨어졌을 때 갑자기 손해를 보는 게 있거든요. 요건 사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가급적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복잡하면 가장 심플한 상품을 고르셔라. 뭐 이것저것 많이 붙여놓은 거는 사실 속여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선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식시장은 돈에 대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곳이라서 여기는 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욕망의 불구덩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에는 온갖 협잡이라든지 작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걸린 실전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잃었는데 누구 원망해봐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책을 안 읽어요. 독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주식 투자 책을 쓰긴 했지만 공부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재테크 책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이 빨리 변하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책, 또 기술에 관한 책,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깊이 없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급 한 3,400만 원 벌으려고 새벽부터 출근해서 각종 구박도 다 받아가면서 일해서 월급 받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면 왜 간단하게 2,300을 벌어야 되느냐.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시라. 독서. 그리고 내가 그 본 책의 힘으로 남들 말 듣지 않고 멘탈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종 이렇게 그 자이언트 TV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이 욕망의 불구덩이인 주식시장에서 미래와 기술, 세상의 변화를 좀 미리 읽어내는 그런 좋은 방송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양호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